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약집 145페이지 봅니다. 제 12절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속세인데, 자, 요것은 뭐 별표시 작년에도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요것은 국외산 양도속세는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 또 작년처럼 또 아니면 뭐 종합 문제 속에서 국내 재산 양도와 비교해서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별표시 큼지막하게 두 개 하시고요. 자, 제2절, 자, 12절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봅니다. 국외 소지하는 재산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얘기인데, 국내 재산 양도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가 양도해야 되는데, 국외산 양도는, 자, 그때 거주자 개념이 틀려요. 국내산 양도 시에 거주자라는 것은 양도일 현재 국내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있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국외산 양도 시에 거주자 그러면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그런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3년으로 바꿔서 몇 번 나왔습니다. 3년, 4년 아니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소 거주자만이 납세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여러분요, 자, 국내 소재 재산을 양도했을 때 거주자 그러면, 자, 비거주자도 당연히 거주자 납세무 있고 비거주자도 당연히 납세무가 있습니다. 마돈나가 서울 만약에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양도세 내고 가야죠.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외 소재 재산을 양도했을 때는 비거주자는 당연히 납세무 없습니다.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텍사스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거주해야 되는데 5년 미만 주소거수 둔 거주자는 납세무 없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거수 둔 거주만이 납세무 있다는 거, 국외산 양도시에 꼭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자, 보시면 국내산 양도와 비교해 보면 뭐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거기에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번 있잖아요. 요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국내산 양도 시에는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외산 양도 시에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국외산 양도 시에는 그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빠진 게 있나요? 어디가 빠졌어요?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5대양 6대주에서 뭐가 빠져졌는데, 하여튼 뭐 유럽 빠졌나? 하여튼 뭐 전 세계 부동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등기부를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시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와 무관하게 국외산 양도시에는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양도가액의 산출을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나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당연히 실거래가로. 근데 국외산 양도를 봅니다.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요, 이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시가라는 것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요.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실지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X요? X입니다.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한다. 틀렸어요.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뭐로?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 이제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입니다.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여기가 포인트예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점이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인데, 뭐 양도일 현재, 뭐 등기일 현재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자, 146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포인트,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고,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146페이지 요약지. 동그라미 2번은
한번 편하게 또 보세요.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 할 때 장기 할부 조건 맵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빠른 날 이렇게 외웠던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자, 취득 시기를 기억할 때, 그럴 때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 수익일 빠른 날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 봐놓고, 이것도 몇 년 전에 추가된 건데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세율입니다. 자, 국외산 양도시 세율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국내산 양도시에는 미등기 양도면 70%인데 국외산의 경우는 미등기 세율 70%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여튼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세율 70%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또 국외산 양도시의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주식 빼놓고는요, 일반적인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보유견에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뭐 1년 미만 보유한 국외 소재의 토지가요, 국외 소재하는 토지 양도하는데 1년 미만 보유했다고 50%, 뭐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고 40%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부동산 등을 국외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주식 빼놓고는 무조건 세율은 몇 프로다?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과표 크기에 따라서 무조건 적용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 이런 거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어느 뭐 남섬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그래가지고 뭐 세율을 중과세율 이런 게 당연히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국외사는 6에서 42%라는 거, 부동산. 주식은 다른데요. 주식은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표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 교재 요약집보다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국외사는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보유한 이런 거 관계없어요. 중과세율 적용 없습니다. 자, 무조건 6에서 42%다. 근데 주식은 이렇게 이제 세율이 좀 다른데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로 산 좌우지간 그냥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중과세율 없고, 주식만 좀 이렇게 다른데 시험에서 주식에 대한 세율을 정답지문으로 물어볼 가능성 극히 낮기 때문에 시험 쓰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국외산 무조건 뭐다?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6에서 42%꼭 기억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국외 토지 50% 아닙니다.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을 보겠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인데요. 분할 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재산 양도시에도 물납이 안 되는데, 자, 국외재산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한다. 잠비아 공화국 채권으로 물납한다. 골치 아프잖아요. 물납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납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분할 납부는 돼요. 분할 납부는 되고. 자, 그 대해서 주의하시고, 장특공제요, 시험에 계속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정답지문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장특공제 당연히 안 해줍니다. 자, 안 해줍니다. 자, 장기 보유 통제는, 자,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으니까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뭐라 신경 써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국외에서는.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근데 깔아줘요. 기본공제는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납부세 공제 양가로 9번 보겠습니다.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재산의 양도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여기 비추입니다,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방법만 있었어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외국에 세금 낸 것은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과할 때 그 외국에 세금 낸 것은 공제 빼주는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때 자, 예전에는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뭐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지만 굳이 이걸 바꾼다 그러면 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공제한다. 만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만자 집어넣어서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공제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하고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번 제대로 알아놓으면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에 보니까 국외재산 양도시 국내재산 양도의 준용 규정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준용하지 않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특히 여러분 기준시가 같은 것은,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당연히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와 관련한 거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국내산과 국외산 양도에 대한 비교를 제가 좀 표로, 여기 우리 요약집 없지만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이 없으니까 여기 화면을 봅니다. 국내산 양도시에 거주자 그러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된 개인을 말하는데, 국외산 양도시에 거주한 아까 얘기했죠? 양도인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주를 둔 거주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비교해보면 다른 건 다 같은데, 부동산 임차권이 국내산 양도시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인데, 국외산은 역시 등기 제도와 관련한 것은 적용이 없기 때문에 등기와 무관하게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둘 다요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둘 다. 다만 국외산 양도시에, 자, 우리가 이제 국내산 양도시에는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자,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 매감기, 매감한기 이런 것들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국외산 양도시에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다만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뭐요? 시가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가라는 것이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 둘 다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국내산 양도시에는, 자, 우리가 보유한에 따라서 차등세를 적용하고 미등기 70 이런 게 있는데,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 여부, 보유한 관계없이 무조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초과 넘어가면 안 되고, 장특공제요, 국외산 안 돼요. 근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자, 물납이요, 안 돼요. 당연히 국내 자산도 안 되는데, 자, 국외산 물납 안 됩니다. 근데 분할납부는 다 됩니다. 분할납부는 깔아줍니다. 장특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 되고,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도 알아둡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다 끝나고 소세 총론 넘어가려고 했더니 시 한 편이 나오나요? 여기 보니까 뭐 입시 그런 데서도 이게 나오는 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니까 막 이걸 막 분석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시는, 수험생은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되는데, 폭풍이라는 정호성 시인의 시가 있는데, 제가 요 시를 처음 예전에 읽었을 때 있죠? 그 등줄기에 있잖아요. 뭔가 전기가 짜르르 흐르면서 있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소름 돋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 하여튼 등줄기에 전기가 찌르륵 하면서 있죠. 야, 진짜 그 시를 읽으면서 뭔가 있죠. 용기 있잖아요. 뭔가 한번 해보자 다시. 뭐 이런 용기가 확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폭풍이라는 정호성 시인의 시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나무 한 그루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무 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그래서 그 고난의 역경에 적극적으로 맞서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아침에 오는데, 아이고, 그 제 친구 한 명이, 제 친구 그 모임, 그 개원 모임 있는데,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하고 그러면서 뭐 진짜 엄청난 뭐 한 80억 재산이 있었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들어지고 진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한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2달이 아니라 한 달 전인가, 그 무슨 밤에 술 먹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막 그냥 그 강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가기도 그렇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던, 저 소주 한잔 하러 오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다음에 하자고 안 나갔거든요. 그 친구가 오늘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연락 받았는데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후회가 되네요. 그 술 먹자고 했을 때 그때 밤에 나가서 뭐 소주 한잔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더니, 그 친구한테 제가 아이고 그 사람도 위로를 좀 해주려고 힘내라고 그 문자 메시지 좀 보내긴 보냈는데, 요 시를 꼭 한번 읽어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 힘든 일 있고 그러더라도 항상 인생은 항상 이렇게 굴고 있어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좀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항상 뭐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저희 엄마 항상 하는 얘기, 몸만 건강하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언젠가 다시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주변에 보면 저희 형제 중에도 한 명도 40 초반에 완전히 그냥 잘못돼 가지고
폭삭 망했었는데 저희 형님 중에 한 명도 지금은 또 다시 또 회복해서 그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힘든 일 있어도 항상 낙심하지 말고 견디고, 공부도 그래요. 지금 요새 되면은 제일 많이 막 저 상담받고 그런 것이, 공부한다고 하는데 양독세 어려워요. 양독세 이거 뭐 그냥 뭐 세법 어려워요 막 하면서 저도 공부도 또 그렇고 실망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낙심하지 않으면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는 항상 언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막판 2달 그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는, 진정한 이제 수험생은 원서 접수를 해야지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수험생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비 수험생이죠. 여러분 예비 수험생이고, 지금 예비 과정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수험생이 되냐? 원서 접수하고 수험생이 되고 정식 수험생이 되고, 공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하는 건데, 특히 막판 2달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줄도 긋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양도세를 다 봤어요. 이렇게 소득세를 우리가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해 한 달 넘게 양도세를 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뭐가 안 잡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벌써 잡혀버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도 좀 곤란해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자, 앞으로 지금 할 게 지금 문제풀이 남았죠. 세법 이론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비교도에 특강도 해야 되죠. 특강집 나와서 특강해서 쫙 헷갈리는 것들 비정리도 제가 해드려야지. 그런 걸 다 듣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그 특강을 듣고 뭐 아니면 또 뭐 문제풀이를 듣고 그랬더니 이제 감이 왔어요. 뭐 그래야지 여러분들 저희들이 존재 이유가 있는 거지. 미리 그냥 다 해버리면 다 정리가 다 되고 벌써 헷갈리는 것들 안 헷갈리고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나중에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자,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6페이지 조세 총론이요. 자, 조세 총론 펴놓으시고 6페이지를 보시면 조세 총론인데, 여러분 조세 총론은 뭐 시험 문제가 그 30회 시험만 여기에 세 문제가 나왔어요. 세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저희 총론에서 30회 시험에서만 세 문제 나왔어요. 제 지금 뭐 근래 한 10몇 년 사이에 조세 총론에서 세 문제 나온 것은 진짜 한 10몇 년 사이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강의 뭐 시작하고서 얼마 안 돼서는, 예전에는 조세 세법 문항수가 지금보다 많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세법이 공시법보다 더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더니 이게 더 이제 줄기 시작하더니 18문제로 줄었다가 지금 16문제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18문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조세 총론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줄어들면서 조세 총론에서는 한두 문제 출제되는 게 거의 고정적이었는데, 작년에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시 조세 총론은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총론에서 어떤 것들을 또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해왔고 또 출제되느냐, 조세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조세의는. 근데 다만 조세의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이런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조세 분류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골라봐라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조세 분류는 뭐 시험에서 틈틈이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징수 방법, 이거는 뭐 시험에 간접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잘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징수 방법에서 파생된 건데, 가산세, 가산금이요. 요거 최근에 시험에 계속 나왔지만 또 역시 중요합니다. 또 우리 또 국세에서는 이제 올해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잖아요. 올해.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신설이 된 거, 요거 어떤 건지 정확히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정확히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은 뭐 징수방법,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이것은 올해 시험에서 또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또 성립된 납세문은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이런 얘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소멸이 28회 때 나오고 성립에서 29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는 성립과 확정, 소멸에서 또 역시 또 출제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요. 조세 채권은요.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체납자 재산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럴 때 담보가 없이도 세금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이게 원칙인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에 이게 아주 가끔 나오는 건데 이게 특이하게도 이제 여기서 이제 28회 29회 30회 연달아 나왔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또 나올 가능성은 뭐 독립화 문제로 가능성은 낮고요. 종합 문제 속에서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물론 여기서 개정 내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좀 주의하면서 보시면 되고, 종합 문제 속에서 문안줄 나올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절차 있죠. 우리가 조세 불복 절차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세 불복 절차도 진짜 시험에 이게 가끔씩 나오는 건데, 여기 작년에 세법 세 문제 나오면서 조세 불복 절차가 또 여기서 또 작년에 30회 때 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30회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대비하시면서 역시 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한의 신고라는 것과 기한의 신고, 수동 신고요. 여기서 이제 뭐 독립화 문제로 최근에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근데 올해는 또 역시 또 기한의 신고, 수동 신고도 또 이것은 또 주의해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개정이 있기 때문에 2020년 또 개정세법 내용을 중심으로 잘 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6페이지 보시니까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니까 조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세의 특징을 뭐 시험 문제에서 이거에 뭐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11월 달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편하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조세의 특징이요. 자,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 주체,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과세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죠.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과금,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 글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세 부과의 목적,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조세를 왜 부과하느냐. 제1차적 가장 본원적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입니다.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인데 국고적 목적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주 표시 보니까 본래의 목적이 재정 수입이 있지 않고 오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 등은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과세 근거,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느냐.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세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사항이죠. 국민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이니까 반드시 국회에 우리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대의민주시대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과세 요건이요. 학자들이 통설적으로 4개 견해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과세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외워야 되는데,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 학자들이 통설적으로 얘기하는 4가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봅니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고요. 비보상성, 비대가성을 조세의 특징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냅니다. 올해 이제 7월 달에 재산세를 내요. 냄과 동시에 여러분 살고 계신 시군구에서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준 적 없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접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뭐 도로, 공원 만들어주고 뭐 이런 뿐이지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다. 자, 여기까지는 교양이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이제 시험 의미가 있는 것은 동그라미 6번 납부이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원칙입니다. 화폐경제 시대니까. 또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뭐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만 요 표에다가 별표시를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딱 알아둡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되냐면 재산세만 허용돼요. 다른 거 안 돼요, 여러분들.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되고요. 분할 납부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됩니다. 자, 물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보면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보면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면서 지방교육세도, 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기본 통칙이 있긴 있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지방세법상으로는 하여튼 재산세 기억하고, 다른 세금들은 분할 납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 납부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용된 세금들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또 한번 공부했었어요.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주요 세금들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다시 한번 이쪽에. 자, 금방 봤으니까 한번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먼저 물납을 한번 보시면요, 물납. 취득세는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 물납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 O 허용되고, 자, 종합부동산세 X고요. 자, 양도소득세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X고, 자, 상속세요 O, 증여세요 X입니다. 증여세는 안 돼요. 상속세는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는 물납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보시면, 취득세는 분할납부 됩니까? 네? X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 O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됩니다. 아무리 꼬셔도 뭐 납부할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살짝 이제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꼬실 수 있는데 다 안 됩니다. 재산세만요. 국세에서 종부세 분할납부 됩니까? 양도세 되고, 상속세 되고, 증여세 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됩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국세에서 어떤 거?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고,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뭐 요거 하나, 조세의에서는 요거 하나만 딱 표만 딱 허용 여부만 딱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교재 어디 보냐면 조세 분류입니다. 02번 조세 분류요. 그래서 조세 분류에다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납과 분할 허용되는 세금 별표시 하셨고, 저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세 분류에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자,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제가 조세 분류는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뭐 용어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쭉쭉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 조세를 분류합니다. 자,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는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는 세금이 지방세인데요. 근데 그 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보니까요, 7페이지 넘어서 보시면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외워두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특광도, 특별시광시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취득세. 그리고 진짜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우리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세 가지가 특광,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세 가지가 진짜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특광, 도고요. 그 다음에 구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이 어떤 겁니까? 등록면허세. 자, 시군구가 과세 주체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는 세금이 있습니다. 도가 아니라 특광 시군이요. 특광 시군세인 세금이 어떤 거냐? 자, 진짜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입니다. 그래서 특광 시군이라는 거. 주민세도 특광 시군이고, 그래서 진짜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 표에 이제 보면 표에 보면 여기 표에 한 가지가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이 내용이 날아가 버렸네요. 자,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이 날아가 버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 주체가 돼요. 이 내용이 날아가 버렸네요. 자, 왜냐하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 특별히 이게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 특별자치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다 이렇게 11개 세금에 다 과세조치가 되니까 얘는 당연히 그냥 생략하고 자, 기억하시면 되고 특광도,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다 포함한다.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조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얘네들이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조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납세, 과세 주체가 된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러면 봅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취득세 과세 주체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했는데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다. 나머지는 다 특광, 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7개 부동산 관련 세금들의 과세처만 정확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국세,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이 나오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외우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 이렇게 나올 때 국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지방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만 고르라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는데 지방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 어떤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한 두 순환 정도 돌면은 얘가 국세고 지방세인지는 대충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하고? 목적세. 자,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 보통세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근데 목적세, 사용 목적 딱 특정된 목적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목적세를 구분해야 되는데 머리 글자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교농. 그 다음에 찌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찌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가 자 목적세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찌 목적세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그래서 절 보세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목적세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했죠. 교교농 찌 이렇게 외웠잖아요.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뭡니까?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는 어떤 거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하긴 또 저 소리내서 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구나. 주입식 교육이야지 분답식 교육하면 안 됩니까? 자, 교교농 찌인데 하여튼 마음속으로 교교농 찌 아셨죠 여러분들? 됐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통세 보였었는데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세 그럽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니까 소유권 오죠. 양도할 때는 양도세 내니까 가죠.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보유과세 재산 보유의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재산세 뭐 친구 여러분 항상 재산세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기초과정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산세는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과 특정 자원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보니까 재산세처럼 보유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상 우리가 세법 공부할 때 부동산 세법에서는 재산세가 나와 있으면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다니지 빼놓고는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누가 나온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 따라다닙니다. 재산세 친구 누구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 항상 기억합니다. 종부세. 그래서 보유세 세 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독립세 부가세입니다. 먼저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합니다.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세. 이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징수를 못해요.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만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교농 중에서 뭐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입니다. 교교농 중에서 아까 목적세 중에서 자, 그럴 때 농어촌 특별세를 특별히 잘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교육세는 독립한 세금으로 하는 것이 이 교육세 독립세가 시험과 관계가 없는 세금들이에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든가 등등. 그렇기 때문에 농특세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찌찌 목적세 중에서 어떤 애가 지방교육세가 자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세 총론에서 부동산세법 우리 조세 총론에서 시험 지문에 항상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조세 총론에서 공부하실 때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 농특세가. 그럼 공부하실 때 항상 뉘집자식이냐. 족보 떠올리라고 그랬죠? 농특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요. 교교농 목적세고요. 목적세고 또 얘는 뭐냐면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여러분들 항상 지방교육세를 보시게 되면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고 그 다음에 또 뭐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뉘집자식이냐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족보. 자, 그래서 지문에 농특세 나왔다 항상 떠올려야 될 거.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왔다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럴 때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니까 우리 부동산 관련한 이 독립세, 본세와 그 5가지 세금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가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는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7페이지 맨 하단에 봅니다. 자, 그럴 때 보니까 농특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요?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이 10%입니다. 항상 농특세 구할 때 취득세 부가세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러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반드시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10% 농특세고, 또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는 또 감면받은 세액이 2%로 농특세가 또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은번, 그러니까 B번, 동그라미 B번 맨 아래 중과 기준세율 중에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 우리 중과 기준세율, 취득세 특례세율 중되는 것을 우리가 개념 완성 과정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 간주취득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어떤 경우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의 경우,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또 임시 건축물 존속 기간 1년 초과는 임시 건축물 취득하거나, 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을 취득하거나 등등, 이렇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 적용될 때는 그 중과 기준세율 중에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로 또 역시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 몇 프로예요? 1,000분의 22%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알겠네.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한다고요? 2%를 적용합니다. 항상. 자,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면서 넘어갑니다.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요약집 8페이지로 가니까요. 취득세 부가세는 또 뭐가 부과되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자,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표준세율에서, 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를, 1,000분의 2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이 몇 프로요?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자,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이 2%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과 C번은요,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동그라미 C번만 한번 잠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해요. 자, 보세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영구인하세를 적용되잖아요. 취득가액에 따라 1%부터 3%까지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세분화됐죠. 100만 원 단위로 복잡하게 1.01에서 2.9 복잡하고 9억 원 초과하면 3%고요. 자, 그럴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세율에 자, 1% 6억 원 이하 1% 적용될 때는 그 1%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이니까 자, 1% 적용될 때는 100분의 50을 곱하니까 0.5%, 뭐 2% 정도될 때는 1%, 3% 정도될 때는 1.5%. 그 해당 세율의 자 100분의 50 절반을 그 적용해서 산출한 그 금액의 20%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영구인하세로 적용될 때는 그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이렇게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주는구나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달달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정 모르겠으면 그냥 이것만 알아도 돼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만 부과된다. 이것만 아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고요. 혹시 몰라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봤는데요. 이 정도 보시고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가 20%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또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어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는 농특세가 감면세가 20% 부과됩니다. 감면이 없으면 그냥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도요.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자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목은 우리 암기 어떻게 했어요?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 어떻게 그랬습니까? 재진이.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사람 이름으로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요. 재산세가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재진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요. 종부세액의 몇 프로요? 20%로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재산세 부가세,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액의 뭐 20%로 농어촌 특별세 부과된다 이렇게 틀려요. 자, 아니고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이름으로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로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면 틀려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 양가로 5번 세목별 세율구조 있잖아요. 이 세목별 세율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목별 세율구조를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를 적용되지 않고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고, 재산세는 비례세, 누진세 다 돼요. 비누죠, 비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는 안 되고, 양도세는 비례세, 누진세 다 적용됩니다. 세목별 세율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시범을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못하면은 음치입니다, 음치. 아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걸 못하면 음치래요. 자, 뭘 못하면 음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세법. 그러면 있죠.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조금 위험했지만 자, 잘했습니다. 조금 세할 때 조금 위험했는데 어떻게 요거를 하면은 저 음치가 아닌 거고, 요걸 못 하잖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혼자 해보세요.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음치랍니다. 이게 음치는 뭐가 음치냐면 높낮이가 없는 게 음치잖아요. 노래방 가서 보세요. 어떤 친구들 보면 이렇게, 요즘은 노래방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네, 노래방 가면은 이렇게 똑같아, 톤이 무슨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똑같이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이걸 못하면 음치인데 잘 봅니다. 우리 세목별 세율 구조는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길게 끌어요. 비누, 누, 비누입니다. 그래서 비누, 누, 비누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 시작. 비누, 누, 비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 재산세 비누, 종부세 누, 양도세 비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념 플러스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플러스 보시면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데,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광, 얘만
다른 애들은 다 특광 도인데 G자로 이름 시작한 네 가지 중에서 얘만 뭐라고요? 특광 시군세고. 그 다음에 얘 독립세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하여튼 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아니면 부동산 관련한 그 세목과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뭐 그랬을 때 소득세 하여튼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특징이 지방소득세는 이따가 나오지만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원래 소액징수면제인데 특이하게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자, 지자체 장이 직권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요. 소액징수면제 봅니다. 세액이 고지서 장당 얼마요?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한번 정답 27회 때 정답으로 나온 것이 지방소득세가 독립화 문제로 그때 딱 한 번 나왔는데 지방소득세 정답 그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지방소득세 세액이요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또 그 다음에 자,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별합니다.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그럴 때 법인 지방소득세는 뭐 법인세법이 우리 시험 보면 제외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개인 지방소득세인데 5번에 보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 모르겠으면 몇몇 특징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혹시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지방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양도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한다 그런 얘기고. 7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의 지방소득세 세율 중에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면 자동계산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얼마예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지방소득세는 자동계산이에요.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 10만 원 자동계산입니다. 소득세액의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70%면 지방소득세는 7%, 양도소득세가 50%면 얘는 5%, 양도소득세가 40%면 얘는 4%,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면 얘는 0.6에서 4.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자동계산이에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에서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걸 좀 주의하냐면 거기 8번 있잖아요. 요 맨 마지막 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있죠. 여기에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에요. 올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소득세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법령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개정도 올해 좀 많이 됐어요. 개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양도소득세 개정이 되면 얘도 같이 동시에 개정이 거의 대부분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이 많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냥 양도소득세 지식으로 문제 풀면 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니까 8번을 특별히 좀 주의를 한번 봅니다. 요 동네에서 예를요. 자, 그래서 8번 한번 보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거 쭉 밑줄이 돼 있죠, 여러분? 쭉 밑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 좀 보고 쉴 건데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3월 10일이 만약에 양도소득세 양도일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5월 31일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일이 3월 11일 때예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여기 작년까지는 똑같았어요.
지방소득세도 양도세처럼 양도리 속한다 말부터 2개월 내에 이렇게 예정신고했으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를. 근데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자 여기 예정신고기한이나 확정신고기한에서 2개월을 더합니다. 2개월을 더해요. 그러니까 2개월을 플러스하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을 지방소득세 예, 신고 기한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나 확정신고 기한에서 얼마를 더한다고요? 2개월을 더한 그 기한을 자 신고랑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에서 신고 기한에서 2개월을 더한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꼭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2020년 개정세법 내용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시험에서 많은 내용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고 갑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 9페이지 양가로 6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자, 이런 것들은 또 징수 방법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